1926년 뉴욕의 어느 퀴퀴한 지하실. 고된 노동을 마친 인부들이 몰래 숨어 들어온 어두컴컴한 비밀 술집. 한 남자가 주변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테이블에 놓인 탁한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켭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짜릿함도 잠시. 갑자기 남자의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죠. 내 눈, 앞이 안 보여. 남자는 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다 거품을 물며 바닥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당시 미국은 나라 전체에 술 한 방울도 유통되지 못하게 틀어막은 그 유명한 금주법이 펄펄 살아서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위대하신 정치인들과 종교계는 술이라는 악마만 없애면 세상의 모든 범죄와 가난이 씻은 듯이 사라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더랬죠. 그들의 호언장담대로라면 이때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인 유토피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일이죠. 앞서 보신 끔찍한 장면처럼 겉으로는 성스러운 법이 지배하던 뒷골목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전쟁터 뺨치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름 모를 싸구려 밀주를 들이킨 수많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거나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습니다. 후대 학자들의 일부 추정으로는 이렇게 독이 든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무려 1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져요. 도대체 누가 사람들의 술잔에 이토록 치명적인 독을 타버린 걸까요? 돈에 눈이 멀어 썩은 술을 유통한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 조직? 아니면 밀주를 만들다 양 조절을 실패한 어설픈 밀수꾼들의 짓이었을까요? 가장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던 야심찬 실험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을 숨겨놓고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건지, 그 기상천외한 13년짜리 코미디의 시작점으로 시계바늘을 확 되감아 보겠습니다. 1910년대 후반의 미국으로 가볼까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어쩌다 이토록 무식하고 극단적인 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픽 새어나오죠. 당시 미국 사회에는 기독교 여성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아주 거센 절제운동이 수십 년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의 술집, 이른바 살론스라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치를 논하고 밤새 도박을 벌이는 그들만의 음침한 아지트였죠. 자연스럽게 월급 봉투를 통째로 술값으로 날리거나 흠씬 취해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장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뿌리 단단히 난 여성단체와 종교계가 거세게 외쳐요. 저 찰랑거리는 악마의 물량만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남편들은 일찍 가정으로 돌아오고 길거리의 범죄는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런 순진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통만 싹 다 부숴버리면 이 땅에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열릴 거라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내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소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로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뼈 때리는 상상력을 댓글로 먼저 살짝 남겨주시고 이야기 계속 따라와 주시죠. 하지만 아무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해도 그렇지, 그 술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시원한 맥주와 독한 위스키를 뚝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 후 들이키는 맥주 한 잔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빵 터지고 맙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당시 미국은 독일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우연이 겹치게 됩니다. 그 시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대형 맥주 공장들의 사장님들이 대부분 독일계 이민자 출신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명했던 부시, 팝스트 같은 유명한 맥주 회사들이 다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보기만 해도 목구멍이 뻥 뚫릴 듯 시원하고 노르스름한 거품이 흘러넘치는 그 맛있는 맥주가 하루아침에 적국의 배를 불려주는 매국노의 음료로 둔갑해버린 순간입니다. 금주주의자들은 이 기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엄청난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은 아들들이 유럽의 진흙탕 참호 속에서 독일군의 총알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독일 놈들이 만든 맥주를 마시며 적군의 지갑을 채워주실 겁니까? 게다가 전방의 군인들 먹일 빵을 만들 밀과 보리도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그걸 푹푹 썩혀서 술이나 빚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억지 논리였지만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이 애국 선동은 대중들의 귓가에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어제까지 퇴근길에 기분 좋게 맥주잔을 부딪히던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적국에 동조하는 파렴치한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지요.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여오던 종교계의 도덕적 신념에 전쟁이라는 거대한 애국심의 불길이 기름을 확 부어버리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갔습니다. 결국 1919년 미국 의회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0.5%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의 제조, 판매, 운반을 전면 금지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맙니다. 마침내 1920년 1월 위대한 실험이라 불렸던 금주법이 미국 대륙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도덕적 우월감에 흠뻑 취해 있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종이장에 적힌 법조항 몇 줄만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독한 오만함일 뿐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국가가 법으로 거대한 앞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서도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갈 아주 얄팍한 예외 조항들을 남겨둔다면 과연 어떤 어질어질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법이 시행되자마자 술을 포기할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미국인들의 기상천외한 두뇌 풀가동이 시작됩니다. 깐깐한 도덕 교과서 같던 이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블랙 코미디 무대로 변해가는지 그 배꼽 잡는 꼼수 파티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금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의 모든 술집과 양조장의 문이 쾅쾅 닫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에 술 한 방울 안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성스럽고 깨끗한 도덕 국가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법을 만들 때 그래도 아픈 사람 약으로 쓰거나 교회 예배당에서 쓰는 건 좀 봐주자며 살짝 뚫어놓은 예외 조항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인간의 끈질긴 욕망은 바로 그 바늘구멍만 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댐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합법적인 빈틈을 파고든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동네 병원의 의사들과 약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서 의료용 위스키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정부는 정말로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일 거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동네 의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남자가 콜록콜록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아이고 선생님, 제가 요 며칠 소화도 안 되고 기운이 영 없네요 하고 엄살을 부립니다. 그러면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처방전 종이에 휘갈겨 적어주죠. 처방 내역, 하루 3번, 식후에 위스키 한 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오. 감기 기운이 있다고 위스키, 허리가 쑤시다고 위스키, 스트레스 받는다고 위스키. 이 만병통치약 같은 기막힌 처방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발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사는 하루에만 무려 475장의 위스키 처방전을 써주며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하니 이게 과연 환자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술장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전을 마구 뿌려대니 그 처방전을 받아 약을 내어주는 약국들도 덩달아 떼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거리에 널려있는 월그린이라는 초록색 간판의 대형 약국 체인점.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금주법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동네의 점포가 20개 남짓한 그저 그런 평범한 약국이었죠. 그런데 금주법이 딱 시행되고 이 합법적인 위스키 처방전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월그린의 점포 수는 불과 10년도 안 되어 500개를 훌쩍 넘길 만큼 무시무시한 속도로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물론 월그린 본사 측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성장한 건 위스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밀크쉐이크가 불티나게 팔린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긴 했지만요. 밀크쉐이크도 팔리긴 팔렸겠지요. 하지만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약국에 위스키 처방전 들고 달려가는 김에 쉐이크도 한 잔 마신 거지 진짜 매출의 날개는 의료용 술이 달아준 거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만든 법의 허점이 동네 약방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준 기막힌 나비 효과를 낳은 셈이지요. 이 코미디는 약국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성스러운 교회 예배당에서도 비슷한 어질어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성찬식, 즉 기독교 예배 때 빵과 함께 마시는 와인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합법으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신부님과 정체불명의 목사님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교회 근처에도 안 가던 동네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오! 주여!를 외치며 엉터리 성직자 행세를 하고 나선 거죠. 이 가짜 성직자들이 어찌나 열심히 성찬식을 거행하셨는지
금주법 시행 직후 전국적으로 교회에 납품되는 성찬용 와인의 주문량이 평소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그 수십만 갤런의 어마어마한 성찬용 와인이 정말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만 쓰였을까요? 당연히 교회 뒷방으로 몰래 빼돌려져서 비싼 값에 어둠의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술 한 방울 없는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예외 조항을 살짝 열어두었더니 오히려 백의의 천사인 의사들과 거룩한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합법의 탈을 쓴 술장수로 변신해버린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교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놓고 슈퍼마켓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사다 먹는 더 기상천외하고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사 처방전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평범한 시민들. 이들을 위해 미국의 농장주들과 식품기업들이 아주 기막힌 그리고 역사상 가장 뻔뻔한 꼼수 상품을 개발해냅니다. 바로 슈퍼마켓 진열대에 당당하게 등장한 포도 벽돌 혹은 포도 농축액 블록이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무슨 큰 비누나 딱딱하게 굳은 찰흙덩어리처럼 생겼어요. 포도의 수분을 쫙 빼고 꽉꽉 뭉쳐서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만든 순수 100% 농산물이었죠. 법적으로 알코올이 단 1%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과일 가공품이니까 경찰이 단속할 명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누구나 슈퍼마켓에서 돈만 주면 합법적으로 이 포도 벽돌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을 수 있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포장지 겉면을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픽 터져나오는 기상천외한 경고문이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까요? 고객님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포도 벽돌을 사가신 후 절대 물 1갤런, 약 3.8리터에 녹여서 항아리에 담아 어둡고 서늘한 옷장 속에 21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방치할 경우 불법인 와인으로 발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술을 담그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물 붓고 딱 21일만 기다리시면 아주 맛있는 와인이 완성됩니다. 하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밀주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도둑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는 1234니까 절대 누르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대문 앞에 방을 붙여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대놓고 불법 와인 제조법을 전파한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자 천재적인 꼼수 마케팅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니 당시 미국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이 포도 벽돌을 박스째로 사들고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포장지에 적힌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문 그대로 물을 붓고 21일간 지하실에 고이 모셔두었죠. 결국 각 가정의 옷장과 지하실마다 뽀글뽀글 와인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집집마다 밤이면 홈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법으로 술을 금지했더니 오히려 전 국민이 간의 수공업 양조장 사장님으로 변신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나비 효과가 터진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웃기고 기가 막힌 실화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 뻔뻔한 포도 벽돌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던 한 회사가 있었는데 정부의 단속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예 정부 측 핵심 인물을 쏙 빼와서 자기네 회사 변호사로 취직시켜버려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고요? 금주법 위반 사건을 무려 8년 동안이나 깐깐하게 기소하고 때려잡던 법무부의 핵심 검사, 차관보, 메이블 윌브렌트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속반의 선봉장이었던 그녀가 퇴직하자마자 법복을 벗어 던지고 밀주나 다름없는 포도 벽돌 회사의 방패막이로 변신해버린 거죠. 이건 술이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며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코치를 해준 것이지요. 술을 잡던 경찰이 술 파는 장사꾼의 뒷배가 되어준 꼴이니 당시 법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 휴지 조각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병원, 교회, 슈퍼마켓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합법을 가장한 꼼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간의 수공업 수준의 꼼수는 밤에 장막이 내리면 벌어지는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에 비하면 그저 애교에 불과했어요. 어설픈 포도 벽돌 뒤로 톰슨 기관단총을 든 진짜 어둠의 지배자들이 수조 원의 뭉칫돈을 챙기며 이 무법천지 위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배꼽 잡던 코미디는 막을 내리고 피비린내 나는 진짜 괴물의 시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동네 약사들과 포도 농장주들이 꼼수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이 거대한 술금지령을 이용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떼돈을 쓸어 담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의 거리를 지배하던 마피아 범죄 조직들이었죠. 국가가 법으로 정상적인 술의 유통을 꽉 막아버리자 술을 마시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의 욕망은 오롯이 어둠의 경로를 향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아들은 이 기가 막힌 노다지 시장을 놓칠 리 없었어요. 그들은 밀수선을 띄워 캐나다와 영국령 바하마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몰래 들여왔고 깊은 산속이나 지하실에 비밀 양조장을 차려놓고 싸구려 밀주를 콸콸 찍어냈습니다. 그 밀주 사업의 정점에 서서 미국 전역을 쥐락펴락했던 인물, 그가 바로 훗날 마피아의 대명사가 된 남자 알 카포네입니다. 카포네는 시카고를 거점으로 밀주 유통망을 완벽하게 독점하며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습니다. 후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 그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은 약 6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해지죠. 이 금액을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해보면 수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건달 출신이 국가정책 하나 잘못된 틈을 타서 하루아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뺨치는 재벌로 등극해버린 거배요. 어찌나 돈과 권력이 막강했는지 당시 카포네는 수백 명의 중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시카고의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할 정도였죠. 법이 범죄를 줄이기는커녕 건달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괴물로 진화시켜준 뼈아픈 역설. 그렇다면 이 마피아들이 빚어낸 그 수많은 밀주들은 도대체 어디서 팔렸을까요? 당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의 뒷골목에는 스피크이지라 불리는 비밀 술집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소곤소곤 말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발소, 세탁소 혹은 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대고 책장이나 진열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수백 명의 남녀가 뒤엉켜 술을 퍼마시는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 무렵 뉴욕 시내에만 이런 스피크이지가 무려 3만 개나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니, 도심 한복판에서 수만 개의 술집이 쿵쾅거리며 돌아가는데 그 잘난 미국의 경찰과 정치인들은 대낮에 귀를 막고 장림 행세라도 한 걸까요? 어떻게 단속 한번 제대로 안 당하고 버젓이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른 척 눈을 감아준 겁니다. 마피아들이 밀주를 팔아번 그 막대한 돈의 절반은 경찰서장의 호주머니와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으로 쑥쑥 빨려 들어갔거든요. 말단 순찰 경찰들은 비밀 술집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두둑한 뇌물봉투를 챙기며 딴청을 피웠고, 시장과 판사들은 카포네가 열어주는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해 고급 위스키를 홀짝였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썩은 술 냄새와 돈뭉치에 절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알 카포네의 진짜 직업은 밀주업자가 아니라 뇌물배달부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돌았을까요? 이처럼 가장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던 금주법은 오히려 1920년대 미국을 마피아와 부패한 정치인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역사상 가장 더러운 범죄의 황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돈 많은 마피아나 뇌물을 챙긴 정치인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진짜 양주를 구해 마실 돈이 없었던 가난한 서민들에게 국가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칼날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 대본의 가장 소름 돋는 진실, 잔혹한 독극물 사태에 막이 오를 차례입니다. 마피아들이 스피크이지 바에서 돈을 긁어 모으던 사이 미국의 가난한 서민들은 도대체 무슨 술을 마셨을까요? 비싼 돈을 주고 캐나다산 위스키를 밀수해 먹을 형편이 안 되던 사람들은 지하실이나 욕조에다 대충 발효시킨 싸구려 밀주, 이른바 베스트 오브 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양조시설이 아니다 보니 여기서 나온 술은 퀴퀴한 곰팡내와 역겨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쓰레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지독한 냄새를 억지로 숨기기 위해 술에다 달콤한 과일 주스나 꿀을 잔뜩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술집에서 분위기 잡으며 마시는 화려한 칵테일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칵테일로 냄새를 덮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욕조에서 찔끔찔끔 만들어내는 술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마피아와 밀주업자들은 결국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물건에 눈을 돌리게 돼요. 바로 페인트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알코올이었습니다. 원래 공업용 알코올은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마시지 못하게 일부러 고약한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섞어둡니다. 그런데 밀주업자들은 이 공업용 알코올을 대량으로 훔쳐오거나 뒷돈을 주고 빼돌린 다음 어설픈 화학 지식을 동원해 냄새를 대충 정제해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과 색소를 타서 이거 최고급 스카치 위스키야 하고 가짜 라벨을 붙여 속여 판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공장에서 쓰는 에탄올 소독액을 훔쳐다가 물 타서 희석한 뒤 참이슬병에 담아 팔아 넘긴 셈이니 동네 상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가짜 술의 색깔과 맛을 그럴싸하게 속이기 위해 마피아들이 동원한 기상천외한 레시피입니다.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된 고급 위스키 특유의 그윽한 갈색을 흉내내기 위해 이 썩은 알코올에다 요오드 용액을 들이붓거나 심지어 썩은 고기나 짐승의 피를 담가 색을 우려내는 미친 짓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톡 쏘는 목넘김을 만든다며 공업용 크레오소트나 짐승 구충제 같은 화학약품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기도 했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살벌한 화학 폐기물을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밤새 스피크이지 바에서 진탕 취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멀쩡했던 이웃집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 대도시의 병원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마비 환자들로 매일 밤 병실이 미어터졌습니다. 빈민가 하수구에서는 늘 정체 모를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으니 그 당시 대도시의 뒷골목이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 무법천지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가짜 술을 먹고 병들어 가는데도 금주법을 강력하게 찬성했던 도덕군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서늘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술을 마신 범죄자들이니 병에 걸리든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다 라며 싸늘하게 비웃고 방관했던 것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사이 어둠의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술들이 뒷골목에 풀리기 시작하자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단속에 나섰지만 자동차 트렁크에 밀주를 잔뜩 싣고 도망가는 배달꾼들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 밀주 배달꾼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자신들의 낡은 짐차 엔진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운전 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때 다져진 기술과 스피드 경쟁이 훗날 미국 최고의 모터스포츠인 나스카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니 역사의 나비 효과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단속반이 번번이 놓치고 마피아의 가짜술이 끝도 없이 유통되자 1926년 미국의 콜리지 정부는 단단히 도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소름 돋는 지시를 내립니다. 밀주업자들이 공업용 알코올의 냄새를 빼고 술로 만든다고? 그렇다면 아예 정제조차 불가능하도록 공업용 알코올에 실명과 죽음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맹독을 들이부어라. 마피아보다 더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건 뜻밖에도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업용 알코올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치명적인 비율의 메탄올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탄올은 단 2스푼만 마셔도 시신경을 파괴해 장님이 되게 만들고 조금만 더 마시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람을 끔찍한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독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훔쳐서 술로 만들 엄두를 못 내겠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카포네 같은 무자비한 범죄 조직이 그깟 독극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가 없었죠. 그들은 메탄올이 듬뿍 들어간 독극물을 훔쳐다 평소처럼 대충 색소만 섞어서 빈민가의 스피크이지 바의 헐값으로 마구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참혹한 생지옥의 현장이었어요. 비싼 진짜 양주를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가난한 노동자들만이 하루 고된 일과를 달래려 뒷골목에서 싸구려 술을 들이켰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뉴욕의 어느 가난한 노동자가 갑자기 시력을 잃고 거품을 물며 죽어갈 때 그의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라가 이런 독을 먹인단 말입니까? 당시 뉴욕의 수석 검시관이었던 찰스 노리스는 이것은 명백한 국가 주도의 대량 학살이다 라며 맹렬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금주법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독이 든 술을 마시고 목숨을 잃은 시민의 수가 무려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국민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정부가 국민이 마실 물건에 독극물을 타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길바닥에서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동안 과연 이 끔찍한 금주법을 옹호했던 자들은 이것을 아직도 위대한 실험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1933년 겨울 장장 13년 동안 미국 대륙을 미치게 만들었던 이 거대한 코미디는 마침내 초라하게 막을 내립니다. 사실 마피아가 도시를 장악하고 1만 명의 시민이 독극물에 희생당했을 때조차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 끝까지 법을 유지하려 똥꼬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억지에도 결국 한계가 찾아왔고 마침내 국가가 국민들 앞에 하얀 백기를 들고 항복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꼿꼿하던 정부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술을 너무 먹고 싶어 투정을 부려서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만했던 도덕적 고집을 단번에 꺾어버린 진짜 결정타는 바로 경제폭망, 즉 대공황이 터져버렸기 때문이지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고 수천만 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잃어 굶어 죽어가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들은 밀주로 수조 원의 떼돈을 벌며 떵떵거리고 정작 국가는 걷어들일 세금이 없어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결국 이럴 바엔 차라리 술을 합법화해서 주류세라도 팍팍 걷어 나라 살림에 보태자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뿐히 이겨버린 셈이죠. 그렇게 1933년 12월 금주법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던 날, 미국 전역의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와 샴페인과 맥주를 터뜨리며 밤새도록 환호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간의 당연한 본성을 되찾은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상천외한 13년의 기록을 통해 아주 뼈아픈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휘두른 그 거룩한 법의 칼날이 도리어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고 더러운 범죄의 황금기를 활짝 열어주었다는 끔찍한 대비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과 욕망을 종이장에 적힌 법 조항 몇 줄로 완벽하게 억누를 수 있다고 맹신했던 권력자들의 지독한 오만함. 그 섣부른 실험의 대가로 1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국가가 탄 독배를 마시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사회의 근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마피아 제국이 탄생하고 말았죠. 단지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옛날 옛적 촌극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엔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가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금주법도 없으니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알코올에 독을 타지 않았을 뿐이지 지나친 폭음은 메탄올만큼이나 내 몸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재미있는 역사를 즐기시려면 술은 언제나 기분 좋을 만큼만 딱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벼운 맥주나 소주 한 잔 기울이시면서 술술 풀리는 이 기막힌 역사를 주변 친구분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안주 삼아 단톡방에 널리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욕망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